네, 희생 혁신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회동은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마무리됐습니다. 예, 민주당은 당내 통합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20분간 짧은 만남을 갖고요. 서로의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양측의 회동 결과 브리핑부터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 제안해 주신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관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님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루어지실 것으로 기대한다. 네, 서로 의지도 확인했고 네. 오해도 풀었다라고 말은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갈등 좀 봉합이 된 걸까요? 저는 뭐 어느 정도 봉합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저 두 사람 간의 갈등을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승패의 관계로 봐갖고 어제 그 회동이 김기현 대표의 판정승이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 두 사람의 관계는 승자와 패자의 관계가 아니고 순망치안의 관계입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좌초하게 되면 이른바 김기현 이기 체제가 오히려 흔들려갖고 비대위 출범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혁신위는요, 이게 이른바 숙제를 내준 거예요. 숙제를 내준 거고 그 숙제를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바로 그걸 받지 못하니까 뭐 빈손이다, 깡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종료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제가 봤을 땐 앞으로 한 달 정도 숙제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혁신위가 5안건 가진가 의결한 거 대부분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됐는데도 인요한 혁신위가 던진 그 숙제를 제대로 해결을 안 했다. 그때 되면 인요한 혁신위는 실패다. 이런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성급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요한 그 위원장이 어제 그렇게 얘기한 게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한 절반은 혁신위가 이제 일을 했고 네. 그거를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게 넘겼다. 나머지는 당에서 할 것이다. 뭐 그게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근데 언론에서 김기현 대표가 좀 이긴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날에 윤 대통령과 이제 깜짝 오찬을 한 거. 이제 요거 때문에 좀 힘을 실어줬다. 요렇게 좀 분석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김기현 그 체제에 힘을 실어준 그런 맥락도 있지만요. 인요한 체제를 뭐 예를 들어 비토를 하거나 폄하를 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날 대통령과의 오찬회담이 있던 날 지난주까지 시민사회 수석이었던 강승규 전 수석이 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은 인요한 혁신의 성공을 바랄 것이다. 저는 그 얘기도 맞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윈윈 하는 거를 바라는 게 저는 용산의 기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말을 빌리면은 나라님이 직접 교통경찰에 나섰는데 보통 교통경찰도 아니고 나라님 교통경찰의 그 지시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뭐 동분서주하고 남북종단하면서 이 언론들의 뭐 이목은 끌었고 국민들도 이건 뭐지 하고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푸른 눈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저는 그 예상이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기현 체제의 시간 끌기에는 일단은 크게 기여해서 성공을 시킨 거고요. 이제 문제는 그리고 그 전에 이 말하기 굉장히 좋아해서 구설을 끊임없이 달고 다니는 인 위원장이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냥 그 장면에서 성패는 승패는 끝난 거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김기현 그럼 대표 체제가 이겼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그냥 골방에서 대표라는 타이틀 달고 앉아 있는 골방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될 거고 결국 이제 공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공천관리위원장을 어떤 사람을 해서 또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하느냐에 이제 관심이 이게 옮겨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여러 명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언론에 많이 얘기되는데 이분들이 아니고 이분들보다 더 좀 국민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처럼 국민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분을 열심히 찾을 거다. 결국은 김기현의 승리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어차피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목표는 선거를 잘 치르고 국민의힘의 선거를 어떻게 보면 이기게 만드는 그런 대표 타이틀이 지금은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를 그래도 당의 혁신 의지를 믿어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한 말이 지금 바로 혁신안을 수용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바로라는 이 워딩을 했다는 건 결국 그 혁신안을 언젠가는 할 것이다, 네. 총선 전에는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가 의결한 거 대부분이 공관위에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공관위가 이제 이달 중순 늦어지면 중하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출범하면서 아마도 이제 김기현 최고위에서 아마 그 공관위에 그런 권유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혁신위가 던진 그 안건 그거를 상당 부분 수용해 줄 것을 권유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공관위원장이 또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예. 나름대로 그립감이 강한 분이 되면은 그걸 또 얼마만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때 가면요. 저는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혁신의 상당 부분을 공관위에 그 권유를 할 텐데 공관위원장이 나는 이거는 받지만 이건 또 못 받겠어.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모양이 연출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이제 혁신위 회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진행이 될 텐데 혁신위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혹시나 혁신위 안에서 조기 해산에 대한 움직임도 또 있을 수 있고 내부 반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나온다면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원래 이제 2달 임기니까 24일인데 지금 거의 보니까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이고 지금 와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인적 쇄신도 중요한데 제도 혁신, 그래서 저는 출판 기념회 이런 것들은 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라도 안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가 과제가 남지 않았나 싶은데 혁신이 내부도 이제 구성원이 한 10명 정도 되다 보니까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성향도 좀 다르고 혁신이가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 나름대로 그리는 그 상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사실상 합의를 이룬 거 아닙니까? 절반은 혁신위가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바톤을 넘기려고 이렇게 바톤을 넘기기로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반발할 가능성은 있어요. 혁신위원 중에. 그러나 혁신이 다수는 결국은 이제 어제 인 위원장의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혁신위 회의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이제 혁신위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해산하나, 24일 맞춰서 하나, 크리스마스 전에 하나, 지금 하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끄럽게 끝나냐 아니면 조용히 끝나냐 그 선택지밖에 없는데 어저께 그 모임으로 봤을 때는 조용히 사라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고요. 교통순경이 나라님인데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정리가 싶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갈등의 불씨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제 언제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를 할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관위원장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그 혁신위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김은경과 인요한 혁신위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혁신위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공관위의 권한을 가진 혁신위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 권한이 없는 혁신위는 항상 이렇게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혁신쇼는 이제 국민들한테 먹힐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나란히위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그 김계현 대표를 만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건 뭐 당연히 지금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은 김기현 대표를 만나야죠. 그 만나는 것 자체로 이미 모든 것이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위 결단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TK의 자민련이 될 것이다 또 이런 발언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당 창당 얘기를 하면서도 꾸준히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걸 애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죠. 그 이목 끌기죠. 이목 끌기. 그리고 끌기. 최근에는 또 뭐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신당 창당 그 암시를 하니까 또 그쪽에도 계속 뭐 신호를 보내고 예. 난 그분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고. 나누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굉장히 특출난 재주가 하나 있다면 뉴스 생산 능력입니다. 이게 좋은 뉴스건 나쁜 뉴스건 본인 관련 뉴스를 그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고 언론의 그 생리라든가 이런 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런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신당이 이 신당이라는 건 뭐 오늘 안철수 의원도 그 얘기했던데 사람이 일단 있어야 돼. 사람이 모여들고 근데 그 사람도 그냥 숫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움직이려면 자금력도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 정치적 어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신당이 이 동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렇게 뭐 이쪽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뭐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 요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비대위 내용- 얘기를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자민련이 된다. 네, 저는 뭐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좀 뭔가 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지금 보면은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선거제도 특히 이 병립형으로 가냐 아니면 연동형으로 그대로 가냐 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당이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직 총리들은 물론이고 전직 대표들까지 다 나서서 안 된다라고 지금 병립형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게 일단 크고요. 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 리스크와 재판 리스크입니다. 특히 11월 30일에 있었던 김용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법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돈봉투 사건이죠. 김용의 돈봉투 사건인데 김용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대장동 사건하고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11월 30일 김용 재판에서 재판소가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1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현동 사건의 주모자 김인섭 씨의 선고 공판이 임박했습니다. 다음 주쯤에서는 구형이 나올 거고요.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건 백현동 사건과 선거법에 대해서 재판부의 결론이 나오게 돼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재판 리스크는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거든요. 거기다가 수사 리스크는 그보다는 조금 빨리 가지만은 이것도 기소라는 걸 전제로 보면은 이것도 간단치 않거든요. 이렇게 따져서 지금 선거제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이 수사와 재판 리스크 이걸로 따져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자꾸 여러 사람을 만나자 그러고 뭐 그러는 걸로 봐서는 본인도 그 위기를 체감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한 사람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낙연 전 네. 대표일 것인데.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의 반응은 이미 어저께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지난 8월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6월 말에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 만나자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얘기해서 결국은 몇 번 뭐 여러 가지 일로 연기가 되다가 8월에 만났어요. 1시간 한 5분쯤 만났는데 이낙연 대표가 55분을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민주화 문제랄지 도덕성 문제랄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 답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진 한 장 찍고 근사한 브리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 한 장용 내지는 어떻게 보면 근사한 브리핑이 아니라 거짓말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내 민주화는 공천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도덕성 문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분명한 걸 가지고 와야 돼요. 본인의 그 대표직 사퇴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내 도덕성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분명한 얘기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러면 이낙연 대표에게 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가지고 오든지 사진 한 장 찍읍시다라는 건 이낙연 대표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하는 것처럼 만나는 건 의미 없다. 오늘 아침에도 한 말인데요. 이 명락 회동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만남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신 의원께서도? 아니 그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사진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신당 창당의 명분을 최대한 뺏어버리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아무런 그 대책 없이 만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쳐놓은 포획틀에 딱 갇혀가지고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덫에 걸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지금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뭐 요구 조건을 갖고 만나서 이게 뭐 민주주의가 질식된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 맞느냐, 이게 민주파괴당 아니냐, 뭐 개딸에 대한 뭐 조치라든가 분명한 요구 조건을 걸고 이거를 받지 않으면 나는 이 당은 이미 그 김대중 노무현이 만들었던 그런 당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진짜 민주당의 길을 걷겠다. 뭐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당하게 그 만나서 뭘 해야지. 그냥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파격적인 양보를 하겠습니까? 양보하려면 진짜겠죠.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도 안 내놓는데 무슨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그냥 만났다가는 이재명 대표가 쳐놓은 포획들에 걸려갖고 꿈쩍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누구와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가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전직 총리와 이제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는 지금 뭐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는 내놓은 상황이긴 한데요.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대화까지 지금 나왔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 세 분은 뭐 오래 민주당에서 정치를 같이 한 분이에요. 총리 이전에 예. 총리를 세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전에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사이인 것이고요. 그 세 분이 삼총사가 돼가지고 뭐 같이 싸우자 이런 수준까지는 물론 아니지만 일정 부분 현재 당의 도덕성 문제랄지 당내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평가에 공감되는 분명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3인 3색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연락을 하고 만나죠. 예. 그리고 최근에 당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또 최근의 그 상태에 대해서도 공감대도 물론 있고요. 앞으로 지향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세 분이 삼총사가 돼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뭔 공감대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다만 이 세 명이 그러면 어쨌든 공감대를 형성하고 뭔가 모습을 보였을 때 삼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뭔가를 좀 내놓으면서까지 뭐 만나던가 뭔가를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급하니까 네.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뭐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도와달라고 뭐 제야에 있는 분, 뭐 원로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바뀌겠다는 얘기 그리고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또 공천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젠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먼저 깔고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일의 순서죠. 그냥 가서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실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을 하고 그러면 이 방향으로 바꾸겠다. 나부터 바꾸겠다. 대표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말로만 하는 정치는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물론 총선이 너무 앞둔 상황이긴 한데 뭐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지금 뭐 어떻게 좀 보세요? 민주당이 이 세 분의 총리가 뭔가 목소리를 냈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어떤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공천 국면하고 맞물려 갖고 상호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민주당의 그 공천 스케줄이 조만간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뭐 경선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 될 텐데 딱 봐도 이 개딸들의 위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경선에 내가 뛰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그거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경선에 내가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나는 딴 길을 걸을 것인지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달 말이 그 타임 리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의원들의 그런 기류가 저변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상층에서 이른바 뭐 삼총리가 어느 정도 이 결집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명분 있는 깃발을 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가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신당 창당 소리 나오는 이낙연 전 대표이기 때문에 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많은 인사들이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는 선을 긋는 모습이긴 한데 이 둘의 조합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람 일이니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특히 여의도는 사람 일의 상상을 거의 초월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전망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 전 대표하고 손을 잡는 모습을 저는 좀 상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금방 우리들이 그 삼총사 삼총리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현재 급한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뭐 현안이 해결되는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데 신경을 쓸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실체가 아직까지도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같이 하는 천하영인 중에 몇 명이 또 신당 멤버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금태섭 전 의원 또 하고도 만나고 뭐 만났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깨워야 보배다 그러는데 그 신당 만들려면 정말 이 격언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하고 만나기는 하는데 꿰어지지가 않는다면요. 그게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관심 끌기 차원에서 뉴스 생산 차원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저는 저게 그림이 기본적으로 그려지기가 힘든 그런 겁니다. 예, 뭐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이야기한 거 보면 27일이 되면 신당 창당의 가능성 100%다 이러면서 재차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또 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들 함께 듣고 오시죠. 이준석 신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만에 하나 신당을 만들더라도 그 성공 가능성은 더 낮게 봅니다. 여러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의 지지자분들이 호남, 진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당에 불리할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당 자체적으로 당선되는 후보를 내기는 힘들다. 안철수 의원이 어디 가서는 본인은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인터뷰를 하시고 말만 하면 이준석 얘기만 하시는 걸 봐가지고는 뭐가 뭐를 못 끊는 것처럼 계속 이준석 얘기만 하고 계신데 자기 아이디어와 자기 정치를 하시길 바란다. 언제부터 안철수 의원이 정치 평론하는 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습니까?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석, 안철수 참
이제 좀 익숙해지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어떨까?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신당 성동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둘의 이런 공방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의 의견에 좀 많이 동조를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신당 얘기가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습니다만 뭔가 불려나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이라고 굴려나가고 이렇게 쌓여간다. 이 정립이 돼간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 사람도 그렇고 자금력도 그렇고 정치적 명분도 처음에는 뭐 TK 쪽에서 해서 국민의힘은 뭐 예를 들어서 보수의 그 진정한 뭐가 아니니까 자기가 진정한 뭐 보수를 해보겠다. 그럼 보수의 적장자 논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이준석 신당의 컨셉은 보수 신당인데 또 어떨 때는 뭐 좌우 자유주의 세력을 망라하는 무슨 제3지대 신당을 얘기하고 본인 머릿속부터가 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부정적 시각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안철수 의원에게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정말 독특해요.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하는 게 여전한데 아마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두 분 다 말이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웃을지를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흥미롭게 저희들이 이 두 분 논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여기 이 두 분의 논쟁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 관심거리 그 정도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비중을 두고 그 논쟁과 논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 내용 좀 여쭤볼게요. 어제 윤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지금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게 지금 며칠 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내정 기사를 확정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정도 한 언론이 특종이라고 그러면서 썼을 때는 굉장히 확실한 거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동관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을 빌미로 해서 말하자면 사직을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탄핵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동관 위원장을 말하자면 사퇴시켰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그 짧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탱크 몰고 불도저 몰고 가듯이 방송 정책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구나. 그러면은 김홍일 위원장이 정말 이번에는 탱크보다 더 센 거 몰고 와가지고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두려움이 있고요. 그 두려움이 뭐 김홍일 위원장이 위원장이 이제 뭐 된다면 미워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방송 정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동관 위원장도 굉장히 방송 정책을 함부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언론 정책, 방송 정책을 할 때가 아닌데 그러다 급기야는 탄핵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탄핵 얘기가 자초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김홍일 지금 위원장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체를 더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분이 제2의 이동관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획책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 정부의 방송 정책, 언론 정책은 매우 불행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더 뛰어넘는다면 또다시 제2의 탄핵도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뭐 지상파, 종편, 그다음에 뭐 지역 케이블 TV 이게 재승인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말 연초에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려고 그러니까 사퇴하지 마라.
우리가 탄핵할 때까지 그대로 있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해서 직무정지가 됐다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그 방송사의 그 재승인 문제 그게 처리가 안 됩니다. 방통위원회는요. 합의제 기구 장관 독임제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혼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기능 마비가 돼버립니다. 방통위 자체가 기능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많은 뭐 지상파, 종편 이런 데가 뭐예요? 재승인 시한을 넘었는데 그렇다고 방송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방송을 하게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들이 막 이게 방송 지형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거를 좀 바로잡자고 하는 시도가 이제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금 평평해지는 거. 그거를 어떻게든 저지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습관적 탄핵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후임으로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지명이 된 건데 뭐 흥겹이라면 왜 하필이면 또 검사 출신이냐 뭐 이런 거는 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면요. 제가 그 과거 현역 의원 시절에 법사위에서 그 김홍일 위원장 이렇게 몇 번 굉장히 신중하고 뭐 균형 잡히고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무리한 인사인지 아닌지는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행보 보면 부산을 찾았습니다. 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처음으로 찾아서 각종 뭐 지원책도 얘기했고요. 민생도 뭐 시장에도 갔고 좀 모습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윤 대통령이 엑스포에서 뭐 참패 그 성적표를 받은 직후에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이 사안이 중대한 것인가를 윤 대통령 본인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너무나 무리한 일들이 있었고 가장 잘못된 것이 이 보고 체계였고 판단 능력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뭐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준 건 뭐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허위 날조 보고가 온 이유는 대통령 본인한테 있습니다. 이것은 안델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똑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을 할 때 부시 대통령의 유리한 정보 보고가 CIA에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보고만 오는 건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엑스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좀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부산을 이렇게 자꾸 찾아가고 이러는 것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몸짓, 필요한 그 체질 개선, 체제 개편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엑스포 실패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까지 좀 해주셨는데 어제 부산 찾은 이 모습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부산 시민들의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 좀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부산이요. 요번에 약간 그 지명도는 굉장히 높이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름을 부산이라는 한국의 제2도시가 있다. 서울 말고도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라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요. 지금 부산을 이제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온 건데 홍콩의 그 중국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매력이 급속하게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은 이제 싱가포르이 그 기능을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는데 동북아 쪽은 이제 부산이 그 홍콩의 대한모로서 좀 기능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제금융 중심지 허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구상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게 입법사항입니다. 산업은행법 4조를 보면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에 둔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협력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이제 그 정말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부산을 그런 식으로 하고자 했던 거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누가 더 그런데 또 기여를 많이 하는가 이런 경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번에 좀 지적된 이 보고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분명히 대해서는 있습니다. 어떻게 저도 그 문제점을 아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에서 약간의 그 오차가 나는 건 괜찮은데 이거 허용할 수 없는 황당한 오차가 난 거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